일본에서 태어난 것이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차가운 도쿄의 겨울밤, 제 손에 들린 칼럼 초고에 이런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었죠. 자존심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저 이와사키 에리카가 인정하기 힘든 진실이 한국이라는 거울 속에 비춰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월하다 여겼던 나라에서 마주한 현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와사키 에리카, 타치야 금융의 상속녀입니다. 우리 금융사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투자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도쿄 정제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대부업체죠. 조부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에 손을 뻗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자본이 절실했고 우리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에리카, 돈이 아닌 약점을 쥐는 자가 진정한 권력자다. 조부가 저에게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약점을 손에 쥐었죠. 수십 년간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몇몇 한국 대기업에 숨겨진 조력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죠. 매년 봄 벚꽃이 만개할 때마다 저는 가장 화려한 정원에서 한일 친선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고 그들은 우리 앞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죠. 제 앞에서 그들은 마치 신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월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이 숨쉬는 것도 내 덕이지. 한 해 전 정원 파티에서 저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국 기업인들이 제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말이죠. 그들은 제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저의 일상은 완벽한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차갑게 식은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도쿄 중심가의 사무실로 향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제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정장 차림,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결코 흐트러짐 없는 표정. 그것이 제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있을 때면 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위스키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볼 때 제 안에 있는 공허함이 드러났죠.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권력자라는 외로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돈이 많은 여자로만 봤고 진정한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 사회에서 여성 권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냉혹해졌고 더 완벽해졌고 더 많은 것을 장악하려 했죠. 한국은 제 권력을 과시하기 좋은 무대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영원히 제 그늘 아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만했던 거죠. 4월의 어느 날 저는 조카 유키의 한국 유학 졸업식을 핑계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박 대표와의 비밀 회동이 주된 이유였죠. 그는 20년 전 우리 회사에서 수백억을 빌려 사업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유명 기업 임원이 되었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서울 인천공항까지의 짧은 비행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에리카 씨,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우리의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성장했네. 하지만 그들의 핏줄에는 여전히 우리 자금이 흐르고 있어. 검은색 세단이 강남 거리를 지날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이 마치 제 덕분인 것처럼 말이죠. 예전엔 여기 논밭이었는데 비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이 마치 일본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본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역 근처의 고급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유키를 만나기 위해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유키는 한국에서 3년간 유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BTS에 빠진 젊은이의 일시적 열풍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했죠.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유키는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본인인데 너무 한국에 동화된 것 같았으니까요. 이모, 여기 있어요. 유키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생기 넘치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졸업 축하해, 유키. 이제 도쿄로 돌아갈 시간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키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이모, 저 취업 결정됐어요. 여기 한국 회사예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의 명문 가문 아이가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죠. 바로 내일 있을 박 대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녁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우월감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내일의 만남을 생각하며 저는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박 대표는 여전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박 대표를 만났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초라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당당한 자세, 그리고 고급스러운 슈트까지. 외형적으로도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와사키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제가 대화를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 대표님의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고 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죠.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눈빛에서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당신의 회사 해외 진출을 위한 추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죠.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표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와사키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그가 정말 필요 없다고 말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회사는 이미 유럽에 지사를 설립했고 미국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본과 한국 금융권의 지원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안색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알잖아요. 당신은 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의 도움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약대로 모든 빚은 이자와 함께 상환했습니다. 5년 전에 말이죠. 그건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을 자르며 그가 말했습니다. 이와사키 씨,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서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이 제 손아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돈,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레스토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번화한 서울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제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권력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운전사에게 잠시 시내를 돌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강남역 앞,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부분이 삼성이나 LG 제품이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광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웹툰이라. 일본의 망가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잠시 내려서 걸어보겠습니다. 운전사에게 말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LG전자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최신 OLED TV와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앞서 있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현대자동차 전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안에는 최신 전기차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고 시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하이퍼터널 충전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유키를 발견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이모 여기서 뭐해요? 유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서울을 보고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모 이젠 일본보다 여기가 더 미래 같지 않아요? 유키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빠르고 새롭고 일본은 너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이모 저 불꽃놀이는 한국게임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이래요. 지금 세계 게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대요. 유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배가 아닌 뒤처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유키, 호텔로 돌아가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안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쿄의 거리가 갑자기 낡아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어딘가 시대에 뒤처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의 손에는 아이폰이 대부분이었고 일본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와사키 사장님, 한일 비즈니스 포럼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아, 그 포럼.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행사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포럼에서 저는 항상 한국 기업인들에게 우월감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장은 일본과 한국의 기업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최자로서 개회사를 했지만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양국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상호 이익을, 기계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청중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스타트업 대표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CEO였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외국 자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합니다. 우리는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회장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조차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만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직접적인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CEO에게 몰려갔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소외감,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 이와사키 씨, 오랜만입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도쿄은행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 제 조부의 친구였던 인물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는 어떤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타치야 금융도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불빛들이 예전처럼 찬란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위스키 잔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제 모습, 한국을 내려다보던 눈빛, 그리고 지금 무너져 내린 현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키가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졸업 후 짐을 정리하고 한국 회사에 입사하기 전 잠시 고향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모 집이 여전히 멋있네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민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향한 연민.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키는 한국에서의 생활, 그곳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너무나 진심 어린 것이었기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유키, 정말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거니? 도쿄에도 좋은 회사가 많아. 내가 소개해줄 수도 있어. 제 말에 유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한국은 이제 우리보다 빠르고 강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20대 조카가 57세 이모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일본은 여전히. 유키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저는 이모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이모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녀의 말은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조부가 남긴 오래된 필름 보관함이 생각났습니다. 서재 깊숙한 서랍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걸 같이 보자. 오래된 프로젝터를 켜고 필름을 틀었습니다. 흑백 화면에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거리,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제 조부와 한국 기업인이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키가 물었습니다. 내 조부. 처음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 때의 기록이야. 화면에는 조부가 한국 기업인에게 자금 지원 서류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땐 진심으로 도왔었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조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업적 이익만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나라를 돕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그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유키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우월감과 오만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혐오, 일본의 우월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환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변화는 아프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유키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가르쳐야 할, 저를 존경해야 할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새벽녘 고요한 서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태어난 것이 처음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5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처음부터 내 손바닥 안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온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저의 오만함, 저의 편견, 그리고 저의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글로 풀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 아니, 내 개인적인 경영 방식이 바뀔 겁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치야 금융은 앞으로 공정한 상환 구조를 도입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약점을 잡아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일부 오래된 임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에서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쓴 생애 처음으로 솔직한 칼럼을 익명으로 일본 경제신문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만이다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57년 동안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지배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키, 내 말이 맞았어. 나는 변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유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정말 기뻐요.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일본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먼저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내면의 변화, 그리고 제 회사의 변화.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칼럼이 발표된 지 일주일 후, 저는 한국에서 보낸 유키의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가 쓴 칼럼이 여기서도 화제예요. 번역돼서 퍼지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익명으로 쓴 글이었지만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유키의 화면 뒤로 카페의 TV가 보였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에서는 한국 전기차,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여요?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차가 1등이래요. 유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분노했을 소식이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정, 존중,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모 내일 도쿄에 출장 가요. 저녁에 만날래요? 유키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지배하는 하늘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유키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회사의 일본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모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젠 서로에게 배워야 해요. 유키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키, 내 말이 맞아. 이젠 우리도 배워야 해. 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나 없이도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지배자로서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제 저는 그저 세상의 일부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쓰고 있는 두 번째 칼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일본과 한국,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제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부와 한국 기업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유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모, 내일 아침 함께 회의 가요. 한국 본사 사장님이 이모를 꼭 만나고 싶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배를 포기하는 순간 더 많은 존중과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달이 한국에서도 보이겠지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이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손에 쥔 건 돈이었지만 잃은 건 시대였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실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저는 더 큰 진실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이와사키 에리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 권력자가 아닌 진정한 협력자로서의 여정을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면 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